조사강 한반도의 지질. 여기서는 그거 가져와야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2단원에서도 이걸 빼먹었네. 자, 2단원 빼먹었으니까 넘어가고 3단원.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한반도의 지질 단원에서의 성취 기준은 4개네요. 4개. 지질도에 사용되는 기본 기호를 통해서 암석의 종류와 지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암석의 종류는 기호로 나올 거고 지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단층이 생겼는지, 습곡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층의 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뜻이겠습니다. 지질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나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긴 연습도 연습. 연습 또 연습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지질 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지사를 설명할 수 있다. 지사는 지구의 역사라는 뜻이고 한반도의 지질 자료를 통해서 한반도의 지사를 설명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하게 고생대엔 한반도가 어땠느냐, 중생대엔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크게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한반도 지질의 구조적인 특징 자료 분석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판구조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제 한반도의 구조적인 특징 자료 분석을 통해서라고 말했으면은 이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겠지.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자료 분석이 중요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반도의 기반을 이루는 선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를 통해서 광역 변성 작용을, 그리고 중생대 화성 활동과 주변 퇴적암의 관계를 통해서 접촉 변성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변성 작용 나오네. 그럼 아마 변성상이 언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변성상에 대한 언급을 한반도의 지사랑 얽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걸 보니까 선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는 이제 경기도 쪽에 있는 거, 그리고 광역 변성 작용, 중생대 화성 활동은 이제 대보화산 활동과 그 불국사 화강암 이런 것들의 관입을 통해서 접촉 변성이 일어난 부분을 제시를 해주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가면 지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인의 역량이 좀 많이 맡기는 부분이 있고, 자, 지질조사 읽기만 하면 지질조사는 어떤 지역에서 암석의 종류, 분포, 지질 구조 등을 조사하는 건데, 지질 구조라고 하면은 단층 아니면 습곡 아니면 이제 퇴적 구조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 수가 있고요. 암석의 생성 원인을 조사하고 생성 환경 및 역사를 밝히는 활동이 지질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걸 조사하는 목적은 암석의 생성 원인, 생성 환경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지구의 역사를 규명하는 연구 외에도 유용한 광상이나 지하수의 개발, 지반조사, 자연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이것이 돈을 잘 버는 분야라는 뜻이다. 중요하게 알아둡시다. 지질조사의 순서는 이제 문헌조사, 그 지역이 어떤가, 그리고 노두조사는 아웃크랍이라고 하는데요. 노두를 지하에 이제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표로 드러난 부분을 특히 노두라고 하고요. 이 노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질조사에 유리해서
노드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다니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선 지질도는 내가 간 부분에 대해서만 지질도를 작성을 하고, 예를 들어 내가 이만한 지역을 탐사를 했어.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질 조사를 했다. 노드를 여기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조사한 부분 요만큼을 가지고 이제 이게 노선 지질도고요. 전체 지질도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지역의 전체적인 지질을 꾸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질도를 작성을 했으면 이건 이제 하늘에서 본 평면으로 본 모습을 구성을 한 거니까 이번에는 지하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질 단면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의 암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질 주상도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딱 띄어냈을 때 이 지역은 무슨 층 무슨 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상도를 작성하는 걸 지질 주상도라고 합니다. 준비물은 그냥 이런 게 있고요. 지질조사의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도구가, 한 가지 도구, 클리노미터라고 하는데, 이 클리노미터는 지층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합니다. 지층의 주향은 어떻게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층면에 대해서 이제 물을 차오르게 해서 그 수면이 지층과 이루는 이 선, 따라서 수평면에 평행한 요 선,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 지층면을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요, 수평면으로 이제 물을 채워서 이 수면과 지층면이 만나는 요 선, 요게 주향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층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으니까 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만큼 기울어져 있다. 이것이 경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수평면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차올라 가면 이것이 주향선, 그리고 이 주향선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경사.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이 그래서 주향이고요. 지층면에 클리노미터의 긴 모서리를 수평으로 대고 북쪽을 기준으로 자침이 가리키는 바깥쪽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글씨로 써 있으면 뭔가 복잡스러워 보이지만 이렇게 대고 찍으면 됩니다. 주향선은 하나의 지층면에서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도 주향선, 여기도 주향선, 여기도 주향선, 다 주향선인데, 따라서 이제 이 고도별로 100m에 있는 주향선도 있고 200m에 있는 주향선도 있고 300m에 있는 주향선도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지질도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는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주향선의 수직이 되도록 클리노미터의 긴 모서리가 있는 면을 밀착시킨 후에 경사추가 가리키는 안쪽 눈금을 읽는다. 이제 여기서 경사추가 가리키는 안쪽 눈금을 읽는다. 요거는 클리노미터 여기 하트 모양으로 달랑달랑하게 생긴 추가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요게 중력 방향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 중력 방향으로 이게 똑 떨어졌을 때 고정을 시키고 그 값을 읽으면 됩니다. 지층면에 기울어진 방향인 경사의 방향은 주향의 직각으로, 실제 방위에서 판단한다는 말은 경사 방위는 클리노미터로 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경사 방향은 어떻게 재든 간에 주향선에 대해서 90도로 이쪽 아니면 이쪽이니까 주향선을 아까 전에 나침반이 달린 이 클리노미터로 측정을 했으면 이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이쪽으로 기울어졌는지는 내가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가능한 경사 방향은 주향선의 수직으로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합니다. 지질 조사는 암석이나 지층이 직접 지표로 노출된 노두를 따라 진행합니다. 노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질 조사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지층의 측리면이 수평면과 만나서 이루는 교선을 주향, 측리면이나 지층면이나 그냥 그 면이 그 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층의 경사각은 지층의 층리면과 지층의 층리면과 지층의 경사각은 지층의 층리면과 뭐가 이루는 각이라고 해야 돼? 층리면,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지. 수평면에서 층리면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니까. 경사의 방향은 주향에 대해서 항상 직각으로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뭔지 골라줘야 되고, 주향은 클리노미터에서 자침이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으로 몇 도 돌아가 있는지를 나타내며, 경사각은 클리노미터에서 경사추가 경사각은 클리노미터에서 경사추가 클리노미터 이렇게 있으면 경사를 이렇게 재. 그러면 어떻게 재든 동서?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내야 돼? 헐, 답이 진짜 맞았어. 이건 좀 그렇다, 문제가. 자,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자, 주향과 경사를 표시하는 방법. 주향은 진북을 기준으로 하여 주향선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몇 도 돌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진북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 지층의 주향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러면은 이 지역의 주향은 30도 노스 이스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향이랑 경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중요한데, 주향은 이렇게 노스나 사우스를 앞쪽에 붙여주고 동쪽이나 서쪽을 뒤에다 붙여줘요. 이거면 이제 주향이라는 뜻이고, 경사는 그냥 뭐 30도 NE 이런 식으로 다 뒤에다가 써요. 자, 수평층은 지층이 이렇게 층층이 수평으로 쌓여서 기울어지지 않으면 수평면하고 교선도 생기지 않으니까 평면과 평면, 그냥 경사가 없는 수평면이 됩니다. 따라서 기호는 이렇게 쓰고, 주향이 어떻게든 있다는 것은 이 지층은 경사면이라는 뜻이고, 주향이 EW면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쭉, 뭐 W이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항상 동쪽이랑 서쪽이랑 있을 때는 동쪽을 먼저 쓰고, 북쪽이랑 남쪽이 있을 때는 북쪽을 먼저 쓰는 것이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경사는 이제 여기서 주향이 이스트 웨스트로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쭉 되어 있는데, 경사가 이쪽으로 30도다. 그러면은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고, 얘는 지층이 주향선이 동서방향으로 나타나지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라고 하니까 경사 방향이 이쪽이지. 따라서 30도 이렇게 씁니다. 주향에 무조건 90도인 방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향선이 동서방향이면 경사도 정남 방향을 향할 것이고, 주향이 이런 식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노스 이스트를 향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진북하고 60도의 각도로 북동쪽을 향하니까 N 60도 이스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러면은 이 지층은 수평면이랑 이제 물을 채웠을 때 주향선이 이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이 직선을 포함하는 무수히 많은 평면 중에 경사가 90도인 거, 요거를 표시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경사가 이 주향선, 이 하나의 선을 가지고 수많은 평면들이 가능하지만 90도를 경사를 가지는 오로지 이 평면 하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호로는 이렇게 90도 이렇게 쓰고, 수직층,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직층이죠. 이렇게 수직층. 나머지 그냥 해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 주향하고 경사를 따질 때 가장 핵심은 그 수학에서 기하를 배울 때 했던 하나의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하는 것. 하나의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하려면 이제 한 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선이 필요하거나 막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지층에 적용을 해주면 돼요. 자, 지질도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는 설명하기 너무 긴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야지. 자, 수평층의 지질 기호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길이로 수평면에 대해서 북서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지층의 경사. 수평면에 대해서 북서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지층의 경사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경사니까 주향이 N 웨스트, N 30도 웨스트인 경우에는 주향선이 이렇게 표시하니까 여기서 이 하나의 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평면들 가운데 가능한 경사 방향은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따라서 북동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남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북동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남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주향이 EW이고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직선, 경사가 60도로 사우스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쓰면 돼요. 도자는 안 써도 돼. 도자는 안 써. 지질도에서 경사 방향은 고도가 경사 방향은 고도가 주향선에서 고도가 높은 주향선에서 고도가 낮은 주향선 쪽으로 수직이 되도록 그은 화살표의 방향이다.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지질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러한 지층과 이러한 지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산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지역이에요. 뭐 점점점점점 이렇게 뭐 사암층, 뭐 셰일층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지층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층면이 요거구나. 지층면이 요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수평면으로 물을 채우면 주향선이 여기에도 하나 생기고 물을 더 채우면 주향선이 여기에도 하나 생기고 그러면은 물이 많이 차올랐을 때의 주향선은 고도가 높은 500m 주향선이 되는 것이고 물이 덜 차올랐을 때 만들어진 요 주향선은 고도가 400m 있을 때 400m 주향선이 되는 건데 따라서 이 지층의 경사 방향은 500m 주향선에서 400m 주향선을 향하는 요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따라서 이거를 위에서 그냥 투영해서 보면 500m 주향선이 여기, 400m 주향선이 여기인데 경사 방향은 이렇게 간다. 이거를 이제 언제나 입체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지질도상에서는 등고선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500m구나, 여기가 400m구나,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네. 그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따라서 됐다. 여기 경사는 요거는 이렇게 쓰라는 뜻이구나. 북서쪽. N이 사우스 웨스트. 맞네. 됐어. 지질구조의 해석. 요것도 나중에 하고 문제 풀 때. 한반도의 지질에서 중요한 거 외울 것만 표시를 해보자. 자, 지체구조는 무슨 뜻이냐? 암석의 종류, 연령, 지각 변동에 의한 특징적인 지질 구조 등에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나눈 것인데 행정구역을 막 강원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처럼 어떤 그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그 암상 이런 것들을 이제 지구과학, 그러니까 암석학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뭐 경기 육괴 아니면 뭐 평남 분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육괴라고 하는 것은 육괴 이거 덩어리란 뜻인데 지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암석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암석들이라는 것은 보통 암석이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방향으로 압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퇴적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암석들이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냥 마그마 덩어리가 식었을 때 아니면 너무 많은 모든 방향에서 압력을 받아서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았을 때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암석들이 모여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생대 이후에는 대체로 육지로 드러나 있었다. 뭐 우리나라에서 낙림육괴, 경기육괴, 영남육괴 등이 발달해 있는데 이 지역들 여기부터가 중요해. 주로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압류인 편마암과 편암 및 이들을 관입한 중생대의 화강압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육괴를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가 변성압류인 편마암과 편암 그리고 중생대의 화강암이기 때문에 암석에서 특정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마암과 편암은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암석이고 마그마가 굳는데 방향성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편마암과 편암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편마리를 발달을 시키니까 편마리는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발달하는 게 편마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광역 변성 작용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은 부분 요렇게 압력을 받은 부분, 이렇게 편마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암석에서도 막 이렇게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암석의 그 특정한 압력 방향을 표시할 수가 없지. 퇴적 분지는 고생대 이후에 바다나 호수에 퇴적층이 쌓여서 형성된 것으로 퇴적이 되려면 무조건 바다 아니면 호수였어야 되는데 물속에서 퇴적이 되는 거지. 일반 공기 중에서는 침식이 일어나지 퇴적이 되지 않습니다. 퇴적암이 발달해 있고 태백산 분지는 영월 태백 지역에 위치하고 평남 분지는 고생대에 생성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 분지는 백악기에 하천과 호수에서 생성된 퇴적암과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 문제에 나오려고 한다면 굉장히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은 잘 안 나와요. 따라서 태백산 분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거 그리고 경상분지 요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천과 호수에서 생성된 퇴적암과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블라블라. 이제 태백산 분지는 보통 고생대. 태백산 분지도 여기도 이제 고생대 지층이 많이 분포를 하고 여기 가면 이제 고살이라든지 이런 석탄기에 쌓인 석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경상분지는 백악기의 하천과 호수에서 생성된 퇴적암과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가 경상분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경상분지에 가면은 중생대의 그 공룡 발자국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경상분지 동쪽 끝부분에는 내오기 요거 신생대잖아요. 요 포항분지 요거는 신생대. 그래서 이제 포항 쪽에 가면은 꽤나 지금 사는 식물, 동물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긴 화석이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딱 보면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와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는 태백산 분지, 경상분지, 중생대, 포항분지, 신생대. 일단 이렇게 크게 알아놓고 물론 짜잘하게 어긋나는 부분은 나중에 맞추면 되니까. 습곡대는 암석이 습곡이나 단층에 의해서 복잡하게 변형된 지역이다. 북동 남서 방향으로 길게 분포하는 고생대의 옥천 습곡대는 북동부의 비변성대인 태백산 분지와 남서부의 변성대인 옥천 분지로 구성된다. 이제 여기서 요만큼 여기가 이제 습곡대라고 해서 이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길게 분포하는 고생대의 옥천 습곡대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암석은 대체로 다 이 방향으로 분포를 해요. 이 패턴이 그 중국 황해바다 건너서 중국까지 계속 이 패턴으로 가. 우리나라의 암석 배열은 대부분 크게 봤을 때 다 북동에서 남서를 향해 있다. 라고 일단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반도의 시대별 지질 분포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체로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이 제일 많고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은 너무 오래돼서 변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이 많다, 이꼴 변성암이 많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중생대 암석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중생대 암석이 대부분 요 화성암이에요. 우리나라는 중생대에 굉장히 큰 규모의 화산 활동을 겪었고 그 중생대에 관입한 화성암체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이 화성암체들은 대부분 중생대에 있었던 대보 조산 운동이라든지 불국사 화강암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나머진 퇴적암이에요. 대체로 이제 뭐 고생대라든지 신생대, 중생대 다 나타나지 퇴적암은. 지질도에서 지층 경계선이 대칭을 이루고 대칭축을 중심으로 경사의 방향이 반대다. 말이 어려워. 지층 경계선이 대칭을 이루고 대칭축을 중심으로 경사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습곡이겠네. 어떻게 아는지는 연습을 합시다. 여기서 설명할 순 없고 지질도에서 한 지층 경계선이 다른 지층 경계선을 덮으며 덮은 선을 경계로 다른 지층이 나타나는 지질 구조는 하나가 깎이고 다른 쪽에 다시 쌓였나 보네. 그러면 부정합이지. 지질도에서 지층 경계선이 끊어져 있고 끊어진 선을 경계로 같은 지층이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단층입니다. 이것도 연습의 연습. 자,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에서 6궤는 주로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의 종류를 물어본 거겠지? 편마암? 변성암. 로 구성된다. 선캄브리아 시대에 자세한 거는 어차피 다 외울 거니까 이거를 중요한 것만 찍어놓고 넘어가자. 자, 우리나라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육궤. 경기육궤는 구성암석이 다양하며 블라블라블라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죠. 남아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선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 변성암 복합체도 지층의 선후 관계와 정확한 지질 시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시기의 암석을 선캄브리아 변성암 복합체라고 한다. 이 대표적인 예시는 다 외워야 되는데 아직 나도 못 외웠어. 자, 시생누대, 시생이연 이때는 인천광역시 대이작도, 혼성암. 원생누대, 인천광역시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여기에서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도 여기 나오네. 소청도의 대리암층에서는 원생누대 후기에 남세균의 활동으로 형성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산출된다. 중요한 거 외우려면 인천 대이작도 혼성암,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암석, 올디스트.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오는 소청도. 이거 두 개가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는 조산운동 같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온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때는 퇴적암이 많이 나타나고요. 퇴적 시기는 이제 이거 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데 조선노충군이랑 평안노충군을 비교를 해봤을 때 조선노충군이 더 올드하고 평안노충군이 더 영합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 중기는 이제 고생대 초기잖아요. 고생대 초기의 화석들이 나와요. 삼엽충, 완종류 이런 거. 근데 삼엽충이랑 완종류 이런 것들은 바다에서 사는 거니까 이 시기는 해성층이지. 그리고 오르도비스기 다음에 실루리아기인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이런 식으로 갈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루리아기 지층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석탄기에는 말 그대로 석탄을 형성하는 양치식물들, 고생대의 따뜻한 날씨에
뭐 고사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육성층을 그러니까 고사리는 땅에 살잖아. 양치식물, 완종류, 방추충, 산호 이런 애들도 물론 나옵니다. 얘네들은 바다에서 나오겠지. 따라서 이제 이 시기에는 바다, 해성층과 육성층이 다 나타나고 이 시기에는 해성층만 나타난다. 이것 정도는 알아놔야 되고요. 회동리층, 코노돈트, 실루리아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6가지 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루리아기, 데본기 이쪽 지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회동리층에서 타이니하게 뭐가 나왔다라는 이게 있죠. 고생대 중기까지 해침과 해퇴, 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고생대 후기에 육지로 드러났다. 자, 중생대에서는 사실 퇴적암보다 화성암이 중요합니다. 현생 누대 중 조산운동과 화성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중생대 지층은 모두 육성층이다. 중생대의 육성층. 중생대는 우리나라가 모두 바다 위에 있었다는 뜻이고 이 시기에 만들어진 퇴적암은 요 표를 외우면 되고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요거는 화성암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중생대의 퇴적암을 공부하려면 요 표를 보고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요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야 되고 자, 퇴적 시기는 이제 대동노층군과 경상노층군으로 크게 나누어서 트라이아스기 후기에서 쥐라기 중기, 고생대 전기, 고생대 후기.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요게 중요하니까 화성암 얘기만 하면 송림변동은 보다 대보조산운동 이게 제일 커. 이게 제일 대규모. 대보조산운동은 쥐라기 이전에 퇴적되었던 고생대 지층과 대동노층군의 지층이 크게 변형되었으며 대규모의 화강압류가 관입하였다. 여기서 말하던 고생대 지층은 요거 2개 말하는 거.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그리고 대동노충군은 중생대니까. 따라서 요거는 쥐라기 이전에 퇴적되었던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대동노충군 지층이 모두 크게 변형을 받았고 이 화강암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분포하는데 이를 대보화강암류라고 합니다. 불국사변동은 백악기 후기에 일어났고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불국사잖아. 화강암의 관입과 화산암의 분출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변동으로 경상분지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화강암류가 관입하였는데 이 화강암을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한다. 이걸로 석굴암도 만들고 등등등. 자, 그래서 중생대에서 중요한 건 대보조산운동. 제일 중요한 거. 신생대는 동해안을 따라서 작은 규모로 분포하며 소규모의 화산활동이 있었고 내오기 지층이 우리나라 이제 함경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에 소규모의 육성층이 분포한다. 이건 이제 북한이잖아요. 이제 내오기 지층 이런 것들 이제 알아주기만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4기 지층, 신생대 제4기 지층이 제주도 서귀포와 성산포 일대에 분포하고 이제 신생대 지층 중에 이제 포항 쪽에서도 또 하나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자, 시기별로 제일 중요한 것만 선캄브리아 시기는 경기도, 경기 6궤, 대규모 변성암, 그리고 고생대는 조선노충군, 그리고 평안노충군, 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 그리고 중생대는 대보조산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대규모 화성암 관입, 조산운동 활발, 신생대는 제주도, 포항, 퇴적암 이 정도로 외우고 있으면 큰 거는 줄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세한 건 다 한 번에 다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대충대충 빨리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다음번에 또 공부할 때 살을 채우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끝.